요즘 경험비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나요? 연금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치솟고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 노후 자금이 바닥나진 않으셨나요? 저는 올해 68살 전직 간호사 김영숙입니다. 30년간 성실히 일해서 강남 아파트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월세 80만 원짜리 원룸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집 2채를 가진 성공한 투자자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동료가 신축 아파트 갭 투자로 돈 벌었다는 말 한마디에 현혹됐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를 전세 10억에 대출 5억이면 내 돈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말이 그렇게 달콤하게 들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죠. 처음엔 집값이 올라서 좋았지만 금리가 오르고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매달 대출이자 400만 원을 감당 못해서 결국 30년 살던 집까지 팔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신용불량자 직전입니다. 혹시 지금도 조금만 더 버티면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올해 62살 김영숙입니다. 30년간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고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정년퇴직했죠. 우리에겐 강남 대치동에 30평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비록 지은 지 25년이 넘어 벽지가 갈라지고 보일러가 자주 고장났지만 그래도 대치동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든든했어요. 2023년 봄, 은퇴를 앞두고 있던 저는 막막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 450만 원이 끊긴다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거든요. 국민연금과 남편연금을 합쳐도 280만 원, 퇴직금은 1억 2천만 원이었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바닥날 텐데 병원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어느 날 동료 박 간호사가 들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번에 강북 신축 아파트 들어갔어요. 17억인데 전세 12억에 대치동 담보 대출 5억으로 해결했거든요. 벌써 시세가 18억이래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내 돈 거의 안 들이고 집을 산다고요?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계산기를 놓고 앉아있던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위험한 거 아니야? 하지만 제 머릿속엔 이미 17억 마이너스 12억 마이너스 5억 0원이라는 계산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50대 초반의 중개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사모님, 강북 신축은 앞으로 최소 25억까지 갑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2채의 집주인이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처음 6개월은 꿈만 같았습니다. 강북 아파트에 전세입자가 바로 들어왔고 대출이자는 전세금으로 충당됐죠. 무엇보다 시세가 계속 올랐습니다. 18억, 19억, 20억. 병원 동료들과 점심을 먹을 때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얘기가 나왔어요. 영숙 선생님은 정말 안목이 있으셔. 저도 따라 들어갈 걸. 그런 칭찬이 달콤했습니다. 마치 제가 투자의 귀재라도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2024년 여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선 연일 금리 인상 소식이 나왔고 전세 수요가 줄어든다는 기사가 쏟아졌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설마 우리까지야. 그런데 대출이자가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전세금 이자 수익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더 큰 문제는 2024년 겨울에 터졌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모님, 저희 이번에 집을 사려고 합니다. 보증금 12억 돌려주세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녀 봤지만 전세가는 이미 7억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5억을 우리가 메워야 한다는 뜻이었죠.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5억을 어디서 구해? 퇴직금은 이미 생활비로 많이 줄어들었고 예금은 3천만 원뿐. 당장 5억이라니
중개사를 찾아갔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시장이 이래요. 작년 같았으면 바로 맞췄을 텐데 불과 1년 전 25억은 기본이라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대치동 집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들 키 재던 문틀에 연필 자국,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이던 거실. 30년의 추억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어요.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대치동이라도 팔아야겠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다시 오를 거야. 제가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아니,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은행에서 5억을 추가 대출받아 전세금을 돌려줬습니다. 그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매달 나가는 이자만 350만 원. 연금 28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통장을 펼쳐보던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매달 70만 원씩 적자야. 이러다 1년도 못 버텨. 생활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마트에 가면 고기 코너는 아예 지나쳤고 장바구니엔 콩나물과 두부만 담았어요. 손녀가 놀러와서 할머니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할 때 지갑을 열 수 없다는 게 그렇게 서러웠습니다. 더 참담한 건 시세였어요. 강북 아파트는 20억에서 15억, 14억, 급기야 13억까지 떨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부동산 앱을 확인하는 게 고문 같았어요. 2025년 봄,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대치동 집을 내놨어요. 중개사는 냉정하게 말했죠. 금매 아니면 안 나갑니다. 10억 5천에 내놔야 겨우 거래될 거예요. 15억은 받을 줄 알았던 집을 10억 5천에.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제 손은 덜덜 떨렸어요. 30년 살던 집을 떠나는 날,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낡았지만 정든 우리 집,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대치동 집을 판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난이 남은 건 2천만 원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신림동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어요. 보증금 1억 5천, 월세 80만 원. 첫 달 월세를 낼 때 통장에서 80만 원이 빠져나가는 걸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남의 집 월세를 낸 적 없던 제가 68살에 월세살이를 시작한 거예요. 마트에서 병원 후배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선생님, 강북 아파트는 어떠세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집을 다 잃고 월세살이 한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북 아파트도 결국 처분해야 했습니다. 매달 대출이자를 낼 수 없었거든요. 13억에 금매로 내놨지만 11억 8천에 겨우 팔렸습니다. 17억에 산 집을 11억 8천에 판 거예요. 대출금을 다 갚고 나니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였죠. 지금 우리 부부의 전 재산은 빌라 보증금 1억 5천만 원과 통장에 800만 원이 전부입니다. 매달 월세 80만 원, 관리비 15만 원, 생활비, 연금 280만 원으로는 빠듯해요. 어제는 남편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러 나갔습니다. 70살 남편이 최저시급 1030원을 받으며 일해야 하는 현실. 제가 만든 거예요. 밤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욕심 부리지 않았다면, 대치동 집만 지켰다면, 지금쯤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에서 편히 살고 있을 텐데,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며칠 전 손녀가 놀러 왔어요. 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 좁아졌어요. 전에 집이 더 좋았는데.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너랑 같이 있어서 행복해.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집은 잃었지만 가족은 여전히 곁에 있으니까요. 요즘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어르신들을 보며 깨달았어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걸.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편의점 일을 시작한 뒤로 오히려 표정이 밝아졌어요. 여보, 일하니까 사는 것 같아. 집에만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 비록 작은 빌라지만 저녁마다 된장찌개 끓여놓고 남편을 기다리는 일상. 그게 이제는 소중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노후 자산에 욕심 부리지 마세요. 특히 담보대출로 투자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남의 성공담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겐 운이 따랐을 수도 있고 숨겨진 조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아세요. 저처럼 다 잃고 나서야 깨닫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는 80만 원짜리 월세 방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직 건강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투자 욕심에 흔들리고 계신가요? 제 빈 통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욕심이 만든 빈 통장. 하지만 이제는 다시 채워나갈 겁니다. 천천히, 하지만 정직하게.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7살 박정희입니다.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고 남편은 시청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했죠. 우리도 서울 노원구에 32평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지은 지 20년 넘은 낡은 아파트였지만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였어요. 2023년 봄, 은퇴를 앞두고 저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선 사례의 김영숙 씨와는 다른 선택을 했죠.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 선생님, 저 이번에 갭 투자로 집 샀어요. 대출받아서 전세 끼고 들어갔는데 벌써 시세가 올랐대요. 순간 귀가 솔깃했지만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 대출이자는 감당할 만해? 아, 그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는 이미 집이 있잖아. 욕심내지 말자.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대신 저희는 다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희의 노후 자산을 꼼꼼히 계산해봤어요. 제 교원연금 월 220만 원, 남편 공무원연금 월 180만 원. 이것만으로도 매달 400만 원의 고정 수입이 있었고 여기에 평생 아껴 모은 저축 2억 원이 있었습니다. 저희 공무원 부부는 퇴직금이 없는 대신 이렇게 성실하게 부어온 연금과 저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은행 상담사를 만나 조언을 구했습니다. 선생님, 연금이 탄탄하시네요. 목돈은 안전하게 나눠서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1억 5천은 정기예금에 나머지 5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보통예금에 넣어두었습니다. 2024년 주변에서 갭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서도 그 얘기뿐이었어요. 정희야, 너도 해봐. 지금이 기회야. 하지만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지금도 충분해. 욕심내다 잃을까봐 무서워. 실제로 불안한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금리가 오르고 전세가가 떨어진다는 뉴스가 연일 나왔죠. 그때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리모델링이나 하자. 낡은 곳도 고치고. 좋은 생각이었어요. 3천만 원을 들여 화장실과 주방을 새로 했습니다. 20년 만에 집이 새 집처럼 변했죠. 무엇보다 우리는 건강에 투자했습니다. 매년 종합검진을 받고 일주일에 3번씩 함께 등산을 다녔어요. 동네 수영장에도 등록했죠. 2025년 봄, 앞선 사례 같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갭 투자 실패로 집을 잃었다는 이야기들. 친구가 전화로 울먹였어요. 정희야, 나 큰일 났어. 전세금 못 돌려줘서 집 팔아야 해. 가슴이 아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위로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부부의 일상은 이렇습니다. 아침 6시 남편과 함께 동네 산책로를 걷습니다. 7시에 집에 돌아와 제가 끓인 된장찌개로 아침을 먹죠. 오전엔 각자 취미 생활을 합니다. 저는 동네 도서관에서 그림책 읽어주기 봉사를, 남편은 노인정에서 컴퓨터를 가르쳐요. 점심은 집에서 간단히 먹고 오후엔 함께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요즘은 부부 요가를 배우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자녀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옵니다. 용돈도 넉넉히 주고 맛있는 것도 실컷 먹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최고. 손주들의 이 한마디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희는 분기마다 작은 여행을 떠납니다. 지난 봄에는 경주로 벚꽃 구경을 다녀왔고 여름엔 강릉 바다에서 며칠 쉬다 왔어요. 비싼 호텔은 아니지만 깨끗한 민박집에서 남편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지? 바다를 보며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물론 저희에게도 걱정거리는 있습니다. 2025년 들어 물가가 1.67%나 올랐다고 하니 장 보러 갈 때마다
한숨이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월 400만 원의 연금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아껴 쓰면 매달 50만 원 정도는 저축도 할 수 있어요. 어제는 갭 투자로 힘들어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커피 한 잔 값도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를 보니 마음이 아파서 제가 밥을 샀습니다. 친구는 제게 말했어요. 정희야, 넌 그때 어떻게 그런 유혹을 이겨냈니? 정말 현명했어. 저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명하긴 그냥 겁이 많았던 거지. 평생 성실하게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을까봐 무서웠어. 맞습니다. 저는 특별한 투자 안목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저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알았을 뿐입니다. 저희 집 통장은 돈만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걷는 산책길의 풍경, 도서관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손주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밤에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잠들 수 있는 마음의 평안. 이것들이 제 통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지만 건강과 가족, 마음의 평안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다는 걸 저는 압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노후는 불리는 시기가 아니라 지키는 시기입니다.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자산을 위험한 곳에 던지지 마세요. 남의 성공담이 내 것이 될 거라는 환상을 버리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달콤한 유혹 뒤에는 반드시 가시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것들입니다. 낡았지만 편안한 우리 집, 티격태격해도 늘 내 편인 배우자, 그리고 건강한 몸. 이것만큼 확실한 노후 자산은 없습니다. 오늘 저녁, 저희 부부는 새로 리모델링한 깨끗한 주방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할 겁니다. 남편은 찌개를 끓이고 저는 나물을 무치겠죠.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는 이 시간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행복합니다. 욕심을 버리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저는 지금 제 삶에 진심으로 만족합니다. 부디 여러분도 저처럼 평온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부부는요, 주변에 누가 얼마를 벌었다더라 하는 뜬소문 대신에 차가운 숫자와 냉정한 현실을 먼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당장 서점에 가서 노후 재무 설계에 관한 책 몇 권을 사서 읽고 인터넷으로 신뢰할 만한 기관들의 자료들을 밤늦게까지 찾아봤죠. 그때 저희가 마주했던 현실은 달콤한 성공 신화와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우선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보고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2024년 자료를 보니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의 평균 부채가 무려 8천만 원에 육박하더군요. 평생 일해서 빚을 다 갚아도 시원찮을 나이에 오히려 많은 분들이 여전히 큰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더 무서웠던 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은퇴로 소득은 끊겼는데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은 그대로 남아있는, 그야말로 소득 절벽에 서 있는 가구가 너무나도 많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담보로 또 수억 원의 빚을 내는 건 외줄 위에 서서 일부러 눈을 가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한 저명한 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서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진단하더군요. 금리 인상기에는 부동산과 같은 자산 가치의 변동성이 극도로 커지며 특히 레버리지, 즉 빚을 이용한 투자는 자산을 불리는 지렛대가 아니라 가계를 무너뜨리는 망치가 될 수 있다고요. 실제로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기준금리가 단 1%만 올라도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가 수십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월 400만 원의 연금으로 사는 저희에게 매달 수백만 원의 이자 폭탄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다 보니 이건 단순히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해외의 유명한 행동경제학 연구들을 찾아보니 사람들이 왜 이런 위험한 투자에 빠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더군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한 심리학자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보는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이걸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부르더군요. 저희 같은 은퇴자에게 이 이론을 적용해보면 답은 명확했습니다. 투자를 통해 1억을 더 버는 기쁨보다 평생 모은 자산 1억을 잃는 고통이 정신적으로 몇 배는 더 파괴적이라는 거죠. 노후 자산은 한번 잃으면 다시 벌 기회조차 없으니까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투자를 할까요? 바로 군중심리 때문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 즉 포모에프오에모 현상을 느끼게 되고 결국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노년층이 금융사기나 고위험 투자에 취약한 이유 중 하나로 사회적 관계망에서 오는 압박감을 꼽았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듯 옆집 사람이 투자로 성공했다는 말 한마디에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섣불리 던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분석이었죠. 그 글을 읽으며 남편과 저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여보, 우리 친구들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만의 원칙을 세우자. 첫째, 노후 자산으로는 절대 빚을 내지 않는다. 둘째, 모르는 분야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셋째, 우리 집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터전임을 잊지 않는다. 그날 밤, 저희는 꽉 찬 통장을 만드는 것보다 텅 빈 마음으로 잠들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뜬구름 잡는 투자 계획서 대신 낡은 우리 집의 리모델링 견적서를 받아 들었던 겁니다. 모래 위에 성을 쌓기보다 우리가 가진 단단한 성을 더 아늑하고 튼튼하게 보수하는 쪽을 선택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처럼 특별한 연금이 없거나 이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한숨만 쉬며 운명을 탓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은퇴를 준비하며 알게 된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찾아가지 못할 뿐,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동네 지자체에는 생각보다 든든한 안전망글이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노후 위기의 첫 번째 해결책은 고립에서 벗어나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라고요. 우선 빚이나 재무 문제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당장 서민금융진흥원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이곳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 광고나 상품 판매 걱정 없이 내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곳입니다. 노후준비 종합상담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1대1로 만나서 내 부채 상황을 분석해주고 이자를 줄일 수 있는 채무 조정 방법이나 정부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연결해줍니다. 혼자 끙끙 앓으면 절망밖에 보이지 않지만 전문가와 함께 재무 계획을 다시 세우면 아직 길이 있구나 하는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처럼 낡았지만 소중한 내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분들이 많으시죠. 이 집을 담보로 위험한 투자를 할 게 아니라 나라에서 보증하는 주택연금 역저당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 55세 이상이면 내 집에 평생 살면서 집값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죠. 한 재무 전문가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려는 생각 때문에 노후를 빈곤하게 보내는 것이야말로 자녀에게 가장 큰 마음의 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부모가 안정된 노후를 보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상속이라는 뜻이죠. 또한 각 구청마다 있는 주거안심종합센터에 방문하면 전월세 보증금 문제에 대한 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거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보 하나가 절망의 끝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는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더 다양한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는 지역 포괄지원센터 디바오코어주연센터라는 곳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어르신들의 만능 해결사 같은 곳이에요. 재무 상담은 물론 건강, 복지, 법률 문제까지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해결책을 찾아줍니다. 어르신 한 분이 고립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촘촘한 그물망이 되어주는 거죠. 독일의 사례는 더욱 인상적입니다. 다세대 공존주택이라는 주거 모델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한 건물에 노년층과 젊은 부부,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방식입니다. 어르신들은 저렴한 주거비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을 돌봐주며 활력을 얻습니다. 젊은 세대는 육아 부담을 덜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어른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죠. 이렇게 세대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줍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는 것.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들은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은 바로 우리 자신이 떼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의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어르신 지원 메뉴만 눌러봐도 우리가 몰랐던 수많은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위험한 투자 설명회 대신
나라에서 운영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리세요. 여러분의 평온한 저녁이 불확실한 대박의 꿈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부디 그 평온함을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평생 허리 굽혀 무엇을 주었나 돌아보니 어떤 이는 모래알을 쥐었다가 바람에 흩날리고 어떤 이는 작은 온기를 품었다가 마음을 데웁니다. 욕심이란 이름의 씨앗은 가시덤불을 키워내고 만족이란 이름의 씨앗은 그늘 짙은 나무를 키웁니다. 황혼의 문턱에서 텅 빈 통장이 아닌 꽉 찬 마음을 남기는 삶, 그것이 우리가 평생토록 가꿔야 할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리 씨처럼 너무나 다른 두 분의 삶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조금만 덜하는 한순간의 욕심에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분이 잃은 것은 단순히 집 두 채와 돈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 남편 앞에서 당당했던 아내의 미소, 그리고 손주에게 아이스크림 하나 마음껏 사주지 못하는 할머니의 서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차가운 월세방에서 밤마다 되새기는 메아리 없는 후회는 빈 통장보다 더 아프게 그분의 가슴을 파고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한 분은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작은 만족을 선택했습니다. 남들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갈 때 그분은 곁에 있는 남편의 손을 잡고 낡은 집을 쓸고 닦았습니다. 그분의 통장은 돈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걷는 아침 산책길의 풀냄새와 손주들의 제잘거리는 웃음소리, 그리고 어떤 걱정도 없이 깊이 잠들 수 있는 밤의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 가장 값진 부자가 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나요? 혹시 바람에 흩날릴 모래알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 곁에 있는 소중한 온기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 분의 삶을 통해 배웠습니다. 행복은 더 많은 것을 가져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는 일이라는 것을요. 부디 주름진 서로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라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가장 훌륭한 노후 준비는 1억 원짜리 주식이 아니라 1분이라도 더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입니다. 가장 안전한 투자는 부동산이 아니라 서로의 건강을 살피는 따뜻한 관심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 거울 속 당신의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 하나하나가 당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오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평생을 바친 당신의 고귀한 삶에 고개 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평생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행복할 자격이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 부디 당신의 남은 날들이 걱정이 아닌 평안으로, 후회가 아닌 감사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노후에 원룸 건물 사면 노후 충분히 보장된다며? 내가 등신이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모아둔 돈으로 작은 원룸 건물을 사두면 노후는 든든하겠지라고요. 그런데 최근 뉴스 보셨나요? 수도권에 사는 60대 한 남성은 퇴직금을 들여 원룸 건물을 샀지만 공실이 늘어나고 수리비만 수백만 원이 나가 결국 빚더미에 올랐다고 합니다. 가족과의 갈등까지 커져서 노후를 지켜줄 안전망이 오히려 삶을 무너뜨린 거죠. 여러분도 혹시 나도 언젠가 저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드시나요? 지금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노후 자산도 조용히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늦기 전에 대비한 사람만이 살아남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함께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김태수 씨는 60을 간 넘긴 남성이었다. 평생을 대기업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며 부장 자리까지 올랐던 그는 회사에서 성실함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꾸준히 일했다. 늘 정장을 곱게 차려입고 출근하던 그는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고 늦은 밤 야근을 하고 주말이면 간신히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온 세월 끝에 맞이한 정년퇴직. 그의 손에 쥐어진 퇴직금은 대략 1억 5천만 원 남짓이었다. 평생 모아둔 퇴직금과 약간의 저축은 앞으로의 노후를 든든하게 해줄 것 같았다. 아내 이정숙 씨와 둘이서만 살아갈 집과 생활비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변에서 원룸 건물 이야기가 흘러들어왔다. 요즘은 원룸 하나 사두면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와.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낫다더라. 회사 동료였던 후배가 그렇게 말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금리가 높아졌다고 하지만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는 직접 건물을 운영하며 임대 수익을 얻는 게 더 낫다는 조언이었다. 태수 씨는 오래 고민하다 결국 결정을 내렸다. 서울 외곽 역세권이라고 광고하던 다가구 원룸 건물을 매입한 것이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아 보였다. 계약 직후 들어온 첫 월세 입금 문자에 그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매달 몇십만 원씩 들어오는 돈은 퇴직 후 느껴본 적 없는 안정감이었다. 냉장고 위에 첫 월세 입금이라고 적은 종이를 붙여두며 아내와 함께 소주 한 잔을 나눴다. 낡은 냉장고는 오래되어 문이 잘 닫히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부부에게 소중한 희망의 상징 같았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몇 달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사건이 터졌다. 세입자가 나가고 방을 확인했더니 벽지에는 담배 냄새가 진동을 했고 화장실 타일엔 곰팡이가 까맣게 번져 있었다. 청소업체를 불렀더니 기본 비용이 수십만 원, 도배 비용까지 합치면 한 달치 월세가 고스란히 날아갔다. 태수 씨는 처음엔 한 번쯤은 있을 수 있지라며 애써 넘겼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 반복되었다. 겨울이 되자 수도 배관이 얼어붙어 세입자로부터 항해 전화가 쏟아졌다. 한밤중에 수리기사를 불러야 했고 그 비용 역시 만만치 않았다. 아내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은행에 넣어두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택했냐고 타박을 했다. 냉장고 위에 붙여두었던 첫 월세 입금 쪽지는 어느새 구겨져 찢겨 있었고 매달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자 부부의 말다툼은 점점 잦아졌다. 갈등은 가족 안으로 파고들었다. 딸은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태수 씨는 이미 대출 상환에 허덕이고 있었다. 아빠, 집 문제 좀 도와줄 수 없어? 라는 딸의 말에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원룸 건물을 사둔 덕분에 가족을 지켜줄 수 있으리라 믿었던 그는 오히려 그 건물 때문에 가장에게 기대던 가족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다. 아내는 부엌에서 낡은 냉장고 문을 열다 말고 중얼거렸다. 이 냉장고처럼 우리 인생도 문이 덜컥거리는 것 같아. 게다가 경제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었다. 2025년 초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물가는 식탁 물가부터 전기가스 요금까지 모두 치솟았다. 세입자들은 월세를 조금만 깎아달라고 요구했고 일부는 연체를 일삼았다. 태수 씨는 엑셀 관리표를 열어보며 매달 들어오지 않는 방이 늘어가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다. 그는 매일 새벽이면 거실에 앉아 낡은 냉장고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서랍 안에서 고지서를 꺼내보곤 했다. 전기료, 관리비, 대출이자 손에 쥐고 있는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태수 씨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다.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평생을 성실히 일했고 은퇴 후에도 가족을 위해 나름의 선택을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에게 너무 가혹했다. 원룸 건물은 매달 돈을 가져다주는 안전망이 아니라 가족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불씨가 되고 있었다. 봄이 오던 어느 날 김태수 씨는 새벽에 거실 불을 켜고 홀로 앉아 있었다. 낡은 냉장고의 모터가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을 채우고 있었다. 전날 세입자 중 한 명이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무작정 사무실로 찾아와 고성을 지른 탓에 그는 한숨도 차지 못했다. 이미 대출 상환일은 다가왔고 통장 잔액은 바닥을 드러냈다. 남은 돈은 고작 몇십만 원. 냉장고 안에는 반찬통 몇 개와 반쯤 마른 김치가 전부였다. 그는 그제야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실감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털어 산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와 가족의 삶을 좀먹고 있었다. 공실이 늘어나자 월세 수입은 줄었고 수리비와 관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집안에는 늘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아내는 더 이상 웃지 않았고 딸은 결혼을 미루겠다고 했다. 가족의 평화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 태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절정은 여름 장마철에 찾아왔다. 폭우가 쏟아진 어느 날
원룸 건물 지하가 침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달려가 보니 벽을 타고 물이 스며들고 있었고 곰팡이가 퍼지며 악취가 진동했다. 세입자들은 하나둘 방을 빼겠다고 통보했고 그날 이후 공실은 더 빠르게 늘어났다. 수리업체는 공사 비용으로 수백만 원을 요구했다. 태수 씨는 현장에서 젖은 신발을 질질 끌며 벽을 바라보다가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스쳤던 것은 단 하나였다. 내가 이 건물만 사지 않았더라면.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자 아내는 물기가 차 서늘한 냄새가 흘러나왔다. 아내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퇴직금으로 산 건물이 결국 우리 인생을 갉아먹고 있잖아. 태수 씨는 반박할 힘조차 없었다. 손에 잡히는 건 고작 몇 장의 고지서와 구겨진 대출 계약서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조금씩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 IMF 시절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고도 다시 일어나던 모습을 떠올렸다. 최근 통계를 보니 원룸 고시원 투자로 손실을 본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임대 수익률은 2%도 채 안 되고 공실과 관리비를 제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라는 기사도 보았다. 태수 씨는 자신만의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묘한 위안을 얻었다. 그는 건물을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손해는 불가피했지만 더 늦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남은 돈은 크지 않았지만 최소한 아내와 딸과의 신뢰를 다시 세울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이제는 우리 같이 살아갈 길을 찾아보자. 그는 거실에 앉아 냉장고 문을 닫으며 조용히 말했다. 태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누구나 퇴직 후 따박따박 월세라는 달콤한 말을 믿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실은 공실과 연체, 수리비,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이 뒤따른다. 노후를 지켜줄 안전망이 오히려 인생의 덫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지금도 한국 곳곳에서 수많은 퇴직자들이 같은 선택을 하고 있고 같은 어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노후 대비는 단순히 건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지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계획이어야 합니다. 낡은 냉장고 앞에서 무너져 내린 한 가장의 후회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준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노후 역시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64이 된 최영우 씨였다. 그는 오랫동안 지방 공무원으로 일하며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화려한 직함이나 큰 돈을 만져본 적은 없었지만 늘 성실히 출근하고 서류를 꼼꼼히 챙기며 민원인들에게 친절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다. 은퇴가 다가올 무렵 동료들은 하나같이 연금으로만 살 수 있겠어. 건물 하나라도 사둬야지라며 그를 부추겼다. 그러나 영우 씨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IMF 외환위기를 직접 겪었다. 회사가 무너지고 거리로 나앉은 친구들을 봤고 그때의 공포는 평생 지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은퇴가 다가오자 가장 먼저 안정적인 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퇴직금은 크지 않았지만 매달 받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합산 금액이 약 240만 원 정도 될 거라는 계산이 나왔다. 그는 이 금액을 철저히 기준 삼아 노후 생활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아내와의 대화도 달랐다. 여보, 우리도 건물 사면 좋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하던데.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을 때 영우 씨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욕심내지 않을 거야. 건물 하나 사서 빚 갚느라 노후를 날리는 사람들 많잖아. 우리 형편에 맞게 꾸준히 가는 게 답이야. 부부는 결국 합의했다. 대신 은퇴 전부터 조금씩 넣던 연금저축펀드와 ISA를 유지하고 생활비 외에 남는 돈은 지출을 줄여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와 분산 투자에 넣기로 했다. 하지만 갈등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압박은 생각보다 거셌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을 때 친구들은 야, 너 아직도 월세 수입 없냐? 요즘은 원룸 몇 개만 있어도 편하다더라라며 은근히 부러움을 자극했다. 어떤 친구는 나 지난달에 세입자 새로 들어와서 계약금 받았어.
진짜 든든하다니까라며 술잔을 기울였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우 씨는 마음이 흔들렸다. 나도 괜히 고집 부리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거실에 앉아 낡은 스탠드 불빛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곧 냉정을 되찾았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올 연금 액수를 다시 계산해 보았다. 생활비를 줄이고 의료비를 대비하고 만약의 경우를 위해 예비자금을 따로 두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순간적으로 흔들렸지만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그럼에도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2025년 현재 한국의 물가는 여전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다. 전기가스 요금은 연초에 또다시 인상되었고 마트 장바구니 물가도 체감상 2배는 오른 듯했다. 특히 아내가 즐겨 사던 채소 값이 크게 오르자 두 사람은 식탁 앞에서 작은 다툼을 벌였다. 이제는 반찬 가짓수를 좀 줄여야겠어. 괜히 욕심내서 많이 사봤잖아. 영우 씨가 말하자 아내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도 우리 사는 건 아직 괜찮은 거지? 옆집 할머니는 아들이 원룸 투자 잘못해서 매달 돈 없다고 하더라. 그 말에 영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불안정한 수익 대신 안정적인 연금을 택한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새삼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투자 성공담은 여전히 그를 괴롭히곤 했다. 갈등은 늘 내면에서 반복되었다. 안정과 욕심 사이에서 그는 매일 스스로를 설득해야 했다. 어느 주말 저녁, 부부는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원룸 건물 침수로 세입자들이 줄줄이 퇴거하는 장면이 보도되었다. 한 중년 남성이 카메라 앞에서 퇴직금 다 날리고 이제는 집도 지키기 힘들다고 울먹였다. 아내는 곧장 영우 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당신 선택이 맞았어. 욕심 부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 말에 영우 씨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언제 무슨 변수가 생길지 몰랐기 때문이다. 자녀 결혼, 예상치 못한 병원비, 사회적인 경제 불황. 그는 여전히 작은 불안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빚에 쫓기며 가족과 등을 돌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시간은 흘러 최영우 씨의 은퇴 생활도 어느덧 5년 차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다. 아내가 무릎 수술을 받아야 했을 때는 병원비 걱정으로 잠을 설쳤고 아들이 갑작스레 이직을 하면서 몇 달 동안 생활비를 조금 도와주기도 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있었기에 삶이 무너지지는 않았다. 적어도 대출 고지서에 쫓기며 잠 못 이루는 밤은 없었다. 절정은 지난해 겨울에 찾아왔다. 영우 씨 본인이 심장 질환으로 큰 수술을 받게 된 것이다. 수술비와 입원비가 상당했지만 미리 들어둔 실손보험과 연금으로 버틸 수 있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그는 옆 병실에서 들려오는 한 환자의 대화를 들었다. 그 환자는 퇴직금으로 원룸 건물 샀다가 다 날렸어. 지금은 치료비도 없어 가족들에게 빚지고 있다라고 한탄하고 있었다. 순간 영우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도 잠깐 욕심을 냈더라면 저 사람처럼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술 후 회복하는 동안 그는 아내와 많은 대화를 나눴다. 아내는 병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무리하지 않고 지낸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빚에 쫓기고 있었을 거야. 그 말에 영우 씨는 눈가가 촉촉해졌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주는 힘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평화를 지켜주는 버팀목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은 것이다. 전환의 계기는 퇴원 후에 찾아왔다. 건강을 회복한 그는 아내와 함께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재무 강좌에 참여했다. 거기서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확신을 얻었다. 저는 퇴직금으로 작은 건물 샀다가 공실 때문에 고생 중이에요. 저는 무리하지 않고 연금과 적립식 투자만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서로 다른 경험담 속에서 영우 씨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는 이후 생활 습관에도 변화를 주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의 일부를 꾸준히 저축해 손자 교육비로 따로 모으기 시작했고 아내와는 집 근처 공원을 함께 걷는 것을 일과로 삼았다. 돈으로만 채워지지 않는 삶의 만족감을 찾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의 집 거실에는 오래된 스탠드 불빛 아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사진 속 모두가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비록 큰 부자가 된 웃음은 아니었지만
빚에 쫓기지 않고 마음 편히 지은 웃음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과의 관계였다. 아들은 이직 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딸은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주말이면 가족들이 모여 식탁을 함께 둘러앉았다. 아내는 시장에서 사온 제철 채소로 정성스레 반찬을 만들었고 손자는 거실을 뛰어다니며 환하게 웃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영우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노후야. 욕심내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걸 지켜낸 덕분이지. 여러분,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누구나 은퇴 후엔 조금 더 벌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욕심이 과하면 삶을 망치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형편에 맞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면 이렇게 가족과 함께 웃으며 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여전히 고물가와 고금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가 평생의 노후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연금, 꾸준한 저축, 그리고 가족과의 믿음을 지켜낸다면 노후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최영우 씨의 이야기는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조금 더 냉정하게 들여다볼까요? 먼저 가장 최근 한국의 부동산 통계를 보면 2025년 1분기 기준 전국 오피스텔의 평균 임대 수익률이 5.51%, 수도권은 5.4%, 지방은 5.93%에 달했으며 특히 대전은 7.83%, 광주 6.46%, 세종 6.4%처럼 지방광역시 일부는 수익률이 훨씬 높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착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매매 가격이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것은 그냥 수치만 그렇다는 뜻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글로벌 데이터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의 아파트 평균 수익률은 대략 4.3% 수준. 이는 아시아 다른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한편 임대료 상승폭 역시 제한적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지수에 따르면 서울은 연 2.7%, 인천 3.8%, 경기 2.1% 정도의 월세 인상이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큰 상승 추세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조적 변화도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과거 전세 중심이었지만 최근엔 임대소득 비율 RIR은 약 15.8%, 주택가격 대비 임대료 비율 PIR은 약 26%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는 집값 대비 월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투자자 입장에선 수익만 보고 달려들기엔 구조적으로 부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예컨대 호주의 경우에는 시드니 평균 수익률이 약 3.2%, 멜버른은 3.4%, 브리즈번은 4.3%, 퍼스는 4.8%, 캐나다는 4.2% 등으로 한국의 일부 지역 수익률보다 낮지만 공실률이 매우 낮아 실질 현금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요약하자면 한국의 원룸 오피스텔 투자 수익률은 표면적으로는 5% 내외로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매매가 하락, 높은 초기 자금, 공실 리스크, 그리고 한국의 전세에서 월세, 구조 변화까지 고려해야 진짜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수익률만 보고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온다고 믿기 전에 철저한 구조 분석과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여러분, 이제는 월세 투자로 노후를 보호한다는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들을 정확히 알고 활용할 때입니다. 최근 살펴본 사례들처럼 부동산 투자만이 아니더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이미 제공 중인 다양한 주거, 안정 시스템이 현실적인 해결책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신혼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에 대해 제한적인 금리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8만 9천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에는 종합임대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서 주택임대 관련 법률 상담, 분쟁 해결, 금융지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가 있어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직접 월세를 지원해줍니다.
이 제도는 2025년부터는 프리랜서, 비정규직, 고시원 또는 쉐어하우스 거주자까지도 대상이 확대되어 접근성이 더욱 좋아졌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인천에서는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를 위해 하루 1,000원꼴의 초저가 월세, 즉 1,000원하우스라는 공공임대 모델을 운영해 매달 약 3만 원의 월세로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있고, 부산시, 광주시 등 여러 광역자치단체는 청년 월세 지원으로 매달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 중입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전세임대 등은 시세의 30%에서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형태이고,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공공임대 확대 필요성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주거지원책이 중장기적으로 주거 안정의 기초라고 강조됩니다. 해외 사례로는 중국이 2021년부터 도시 지역에서 연간 임대료 인상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해 임차인의 부담을 줄였고, 프랑스는 연간 임대료 상승폭을 최대 3.5%로 제한하는 렌트 레퍼런스 인덱스 제도를 도입해 주거비 급등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공급이 활성화된 싱가포르는 전체 거주자의 약 80%가 HDB 주택개발청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거주하며 안정적인 주거권을 실현하고 있는데, 핀란드 역시 하우싱 퍼스트 정책 아래 주거를 먼저 보장하고 의료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노숙자 문제를 35% 이상 감소시키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국내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 지자체 초저가 공공임대, 전세보증금 이자 감면, 공공임대 주택 공급 등이 현실적인 대안이고, 해외에서는 임대료 인상폭 제한, 공공주택 중심 모델, 주거 우선 정책 등이 참고할 만한 효과적인 모델입니다. 이러한 정책과 제도를 잘 이용하면 불확실한 월세 투자보다 확실한 주거 안정을 선택할 수 있다는 메시지,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하시죠? 낡은 냉장고 앞에서 고개 숙인 남자, 따뜻한 거실에서 가족과 웃는 남자, 두 인생의 갈림길은 결국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퇴직 후 가진 퇴직금 전부를 원룸 건물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매달 따박따박 월세가 들어올 거라 믿었지만 공실과 수리비, 대출 상환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그 건물은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실 한쪽, 낡은 냉장고 앞에서 그는 차마 가족의 눈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걸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꾸준한 절약, 그리고 분산된 작은 투자로 삶을 지탱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시련은 있었습니다. 병원 수술대 위에 누운 적도 있었고, 예상치 못한 생활비 지출에 마음이 흔들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가족이 곁에 있었고, 무엇보다 빚에 쫓기지 않았기에 삶은 다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웃는 그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노후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갈림길 위에 서 있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달콤한 말에 흔들려 무모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을 다잡고 현실적인 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형편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줄이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을 지켜줍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잃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가 말해주듯 현명한 선택 하나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지켜줍니다. 돈만이 아니라 가족의 신뢰와 웃음, 그리고 우리의 존엄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던 첫 번째 사람의 삶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선택을 하고 같은 고통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 번째 사람처럼 조금은 단단하고 조금은 느리더라도 안정적인 길을 걷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노후를 맞이할지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빠른 돈이 아니라 지켜낸 믿음과 준비 속에서 피어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전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의 남은 시간을 바꿀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욕심 대신 평안을 선택하고
불안 대신 준비를 선택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족과의 웃음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선택합시다. 여러분의 노후가 낡은 냉장고 앞에서 한숨 쉬는 모습이 아니라 따뜻한 거실에서 가족과 웃는 모습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내일의 눈물이 될지 웃음이 될지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준비합시다. 여러분의 내일은 반드시 더 나을 수 있습니다. 60대 남성이 통장 잔고 12만 원 남기고 병원비 800만 원을 맞았습니다. 퇴직 후 즐기려다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먼 나라 얘기 같으신가요? 경기도 성남에 사는 62세 박용철 씨는 퇴직 후 시간을 좀 여유롭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고생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스쿠버 다이빙도 배우고 친구들과 골프도 시작했죠. 처음엔 건강을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1년 반이 지나고 나니 보험은 해지됐고 통장엔 몇십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평생 번 돈이 다 어디 갔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열심히 살았고 자식들 다 키웠고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싶었는데 막상 통장은 텅 비고 미래는 더 막막해지는 느낌. 요즘은 병원비도 무섭고 물가도 오르고 손주 용돈까지 부담인데 그저 내 인생 한 번쯤은 나도 즐기고 싶어서 시작했던 취미생활이 오히려 내 노후를 갉아먹는 흉기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생각보다 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소비를 시작했다가 노후 파산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서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치명적인 실수의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멈춰야 할 씀씀이와 정말 나를 위한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국계 대기업 부장 은퇴 후 낡은 골프백을 마주하다. 최도윤 씨는 63세.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며 외국계 가전회사에서 35년 근무 후 부장으로 은퇴했다. 업무는 치밀했고 인맥도 넓었다.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금은 5억 6천만 원. 인생 이막은 나를 위한 삶이라며 계획도 준비도 철저했다. 그는 퇴직 다음 주부터 골프장에 나가기 시작했다. 회사 다닐 때 못다한 여유를 누리고 싶었다. 마침 지인들이 있는 골프 모임에서 준회원권을 추천해 주었다. 9천만 원에 구입한 수도권 골프장 준회원권, 그는 투자라 여겼다. 이 정도 여유는 누려야죠. 라며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뒤 매주 3번 이상 라운딩, 연습장은 거의 매일 출근했다. 드라이버, 퍼터, 클럽, 골프화까지 최신 모델로 교체했다. 중고 사이트에 내놓은 기존 장비엔 먼지만 쌓였다. 카카오톡 프로필은 골프장 사진으로 바뀌었고 인스타그램에는 식사와 스코어 사진이 가득했다. 이제 이게 내 삶이야. 라며 도윤 씨는 활짝 웃었다. 문제는 1년 후였다. 총 지출 1억 7천만 원. 퇴직금의 3분의 1이 골프비, 모임비, 장비, 여행, 렌트카로 빠져나갔다. 생활비와 고정 지출은 아내 명의 예금으로 충당 중이었다. 아내는 점점 말이 줄었다. 전기료 관리비, 식비도 빠듯한데 남편은 다음 주 제주 골프 예약을 잡았다. 둘째 딸이 결혼 준비로 연락했을 때 도윤 씨는 골프 중이었다.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하라고 말한 게 상처가 됐다.
딸은 한동안 연락을 끊었다. 골프장 멤버들 사이에서도 회비 미납으로 소문이 났다. 요즘 최 부장님 분위기 안 좋아. 말은 돌았고 도윤 씨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내가 낡은 골프백을 현관밖에 꺼내뒀다. 이제 좀 내려놓으면 안 돼요? 조용한 말 한마디에 도윤 씨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 골프백은 그의 지난 10년이 담긴 상징이었다. 출장 가기 전 새벽에도 연습했던 시간, 성과를 내고 보너스를 받은 날 샀던 첫 드라이버. 하지만 지금은 바퀴도 헐고 손잡이도 벗겨져 있었다. 도윤 씨는 현관 바닥에 앉아 골프백을 다시 안으로 들여놓았다. 이게 내 유일한 취미였는데 그는 중얼거렸다. 다음 날 잔고를 확인한 아내는 실신하듯 주저앉았다. 남은 퇴직금은 2억 원 남짓. 하지만 그중 절반은 주식형 펀드로 묶여 있고 유동성 자산은 1억이 채 되지 않았다. 고등학생인 막내 아들의 대학 등록금, 부부의 노후 의료비, 생활비를 고려하면 상황은 절박했다. 우리 지금 줄이지 않으면 몇 년 못 버텨요. 아내는 단호했다. 도윤 씨는 몇 달째 내놓은 회원권이 아직도 팔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충격이었다. 그날 밤 그는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지만 입은 말이 없었다. 탁자 위엔 동그랗게 접힌 골프장 영수증이 수북했다. 수백만 원이 한 달 사이 사라진 기록이었다. 그는 한 장 한 장 찍기 시작했다. 그러다 멈췄다. 이게 다 내 선택이었지. 아내가 다가와 물었다. 그만두면 후회할까요? 도윤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낡은 골프백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이젠 좀 멀리 보내줘야 할 것 같아. 그날 새벽 골프백은 베란다 창고로 옮겨졌다. 그렇게 조용히 내려놓은 것이다. 며칠 후 도윤 씨는 주민센터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엔 낡은 모자와 얇은 점퍼. 라운딩 대신 그는 아침마다 버스를 타고 집 근처 공원을 돌기 시작했다. 마주치는 노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건강 걷기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일주일에 3번 만보 걷기를 함께하며 도윤 씨는 처음으로 비용 들지 않는 취미의 의미를 알게 됐다. 낯선 듯 익숙한 동년배들과 하루 만보를 걷고 나서 나누는 국 한 그릇이 그의 일상을 채우기 시작했다.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했다. 함께 시장에 가고 점심국을 같이 끓이고 신문 기사를 읽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하루는 아내가 말했다. 그땐 왜 그렇게 골프에 빠지셨어요? 도윤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다. 두려웠어요. 회사 떠나고 나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 아내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이제 당신이 누구든 괜찮아요. 그냥 함께만 있으면 돼요. 몇 달 후 도윤 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동네 도서관에서 주 3일 사서 보조일을 하게 된 것이다. 하루 4시간 책을 정리하고 연체된 도서를 관리하고 아이들과 인사하며 그는 다시 쓸모를 느꼈다. 첫 월급은 38만 원.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날 저녁 그는 마트에서 장을 봐서 저녁을 직접 차렸다. 아내는 조용히 앉아 그 밥을 다 먹었다. 그날 밤 도윤 씨는 베란다에 나가 골프백을 다시 꺼냈다. 먼지를 털고 깨끗이 닦아 옷장 안에 넣었다. 그리고 손으로 조심스레 문을 닫았다. 이젠 나를 무너지게 하지 않는 취미만 갖기로 했어. 이젠 그에게 삶의 중심은 더 이상 골프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며 도윤 씨는 더 이상 돈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친구들 사이에서 요즘 뭐 하냐는 질문에도 당당히 말했다.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잘 지내.
하루하루가 좋아. 그의 얼굴엔 잔잔한 웃음이 번졌다. 예전 같으면 자존심이 상했을 대답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유로웠다. 딸과도 조금씩 연락이 닿았다. 결혼식 날 그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작은 꽃다발을 손에 들었다. 딸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아빠, 이제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그 한마디에 도윤 씨는 그동안의 시간이 무너지듯 울컥했다. 자신이 무엇을 잃고 무엇을 되찾았는지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퇴직금은 많이 줄었지만 남은 돈으로 부부는 작은 전셋집을 옮겼고 생활은 소박해졌다. 주말마다 재래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도서관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나누는 것이 이들의 새로운 여유가 되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기초교육 자원봉사를 모집한다는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도윤 씨는 망설이다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매주 금요일 스마트폰을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에게 앱 설치하는 법, 사진 찍는 법을 알려주는 시간이 시작됐다. 도윤 선생님, 다음에 또 봐요. 이 말이 그의 하루를 웃게 했다. 그가 가르치던 78세 이모 할머니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렇게 자상한 분이 왜 이제 나타났을까요? 그 말에 도윤 씨는 얼굴이 붉어졌다. 예전엔 업무 성과로 듣던 칭찬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사람 사이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전부였다. 그의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충만했다. 아침 7시 산책, 오전 10시 도서관 근무, 오후엔 복지관 자원봉사, 저녁엔 아내와의 TV 시청. 이젠 골프장 대신 벤치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최고급 클럽 대신 손에 든 건 작은 책과 공책이었다. 그가 바뀌었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아챈 건 아내였다. 예전엔 말수가 적고 늘 스마트폰으로 골프 영상을 보던 남편이었지만 요즘은 식사 중에도 먼저 말을 걸고 아이들과의 이야기를 나누자고 먼저 말했다. 우리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웃게 될 줄 몰랐어. 아내의 말에 도윤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때는 골프채에 내 인생이 달린 줄 알았지.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짧게 적었다. 늦게 배운 취미는 내 노후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과의 연결은 나를 다시 살게 한다. 이후 그는 복지관에서 제안한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퇴직한 60대, 70대들이 청년 구직자들에게 사회 경험을 나누는 프로젝트였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젊은이들이 묻는 질문들에 답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표정이 환해졌다. 예전에 인턴 교육할 때랑 느낌이 비슷해.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가끔 친구들 모임에서 골프 이야기가 나오면 그는 미소를 짓는다. 요즘은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배드민턴 쳐. 그게 더 재미있더라. 그의 말에 친구들은 처음엔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이내 조용해졌다. 그리고 몇 달 후 함께 배드민턴을 치자는 연락이 왔다. 그의 변화를 부러워한 친구들이 먼저 다가온 것이다. 골프백은 아직도 창고 안에 있다. 도윤 씨는 가끔 그 앞을 지나치며 생각한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후회는 없다. 다만 조금 더 일찍 내려놓았다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어느 일요일 딸 부부가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왔다. 도윤 씨는 작은 과자를 사놓고 기다렸다. 거실에 들어온 손주는 할아버지 하며 달려들었고 그는 덥석 안아 올렸다. 이게 얼마만이냐? 예전엔 대화조차 끊겼던 딸이 조심스레 말했다. 아빠, 그때는 미안했어요. 아빠가 우리랑 멀어진 것 같아서. 도윤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너희들보다 내 여유가 더 소중한 줄 알았거든. 그날 저녁 손주가 돌아간 뒤 아내가 물었다.
이젠 괜찮아? 그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응, 이제야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아. 늦게나마.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아내와 와인을 나눠 마셨다. 비싼 게 아니어도 좋았다. 작은 유리잔에 담긴 삶의 온기만으로 충분했다. 며칠 뒤 그는 주민센터에서 노후 재정 점검 세미나를 신청했다. 젊은 시절엔 재무제표를 읽고 기업 분석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위한 가계부를 다시 쓰기 시작한 것이다. 이 나이에 다시 계산기를 두드릴 줄 몰랐네요. 그가 웃자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말했다. 그게 사는 맛이죠. 그는 작은 노트를 하나 만들었다. 나를 위한 노후 기록. 그 안에는 월 고정 지출, 자녀 자산, 향후 예상 의료비, 자녀 지원 계획, 그리고 하고 싶은 것 목록이 적혀 있었다. 그 첫 줄엔 이렇게 써 있었다. 내가 즐기되 나를 망치지 않는 것만 하자. 이제 그는 더 이상 허황된 여유를 쫓지 않는다. 친구들에게도 말한다. 지금 내 취미는 나와 내 가족이 웃을 수 있는 걸 찾는 거야. 누군가는 그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 했지만 도윤 씨는 알았다. 그 말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말인지. 퇴직 후의 삶은 두 번째 기회가 아니었다. 그에겐 첫 번째 진짜 인생이었다. 어느 늦가을 아침 도윤 씨는 아내와 함께 단풍이 물든 공원을 산책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 골프장이었지. 그의 말에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가을이 예쁜 줄 알겠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진짜 삶이었네. 공원 벤치에 앉아 그는 손을 꼭 잡은 아내를 바라봤다. 고마워. 기다려줘서. 아내는 조용히 대답했다. 같이 버틴 거야. 우리 둘 다. 이제 도윤 씨에게 여유란 골프장이 아니라 따뜻한 국 한 그릇, 아내의 미소, 손주의 손길, 그리고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이다. 그는 알게 됐다. 진짜 노후의 행복은 고급스러운 취미나 돈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살아낼 수 있는 일상의 리듬이라는 걸.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해졌다. 이제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한다. 충분해. 지금 이대로도. 그날 이후로 그는 다시 매일 아침을 일찍 시작했다. 손에는 책 한 권, 마음에는 여유 한 줌. 이제 더 이상 그는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냥 오늘 하루 아내와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제 최도윤 씨의 삶엔 속도가 없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무너졌던 노후는 다시 천천히, 단단히 세워지고 있었다. 오늘도 그는 고요한 새벽에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사는구나. 그리고 그 골프백은 지금도 베란다 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다. 먼지는 쌓였지만 그에겐 여전히 소중한 상징이다. 무너졌던 자존심, 휘청이던 삶, 그리고 다시 일어선 용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가끔 그 앞에 서서 미소 짓는다. 내 덕분에 내가 다시 나를 알게 됐어. 그 낡은 골프백은 이제 더 이상 허세의 흔적이 아니다. 그건 내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준 조용한 인생의 스승이었다. 오늘도 그는 조용히 말한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우 씨는 올해 66입니다. 외국계 제약회사의 재무팀장으로 36년을 근무하다가 60세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특별한 이유는 퇴직 이후의 삶을 무려 10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39이 되던 해, 그는 작은 노트를 하나 샀습니다.
내가 퇴직 후에도 웃고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한 줄 한 줄 자신만의 인생 이막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한 일은 자산 점검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25년 된 아파트 한 채, 예금 2억 3천만 원, 퇴직금 예상액은 3억 원. 그는 한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 안에서만 산다. 절대 과시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최대한 수령 시점을 늦춰 65세부터 월 180만 원을 받도록 설정했고, 퇴직연금도 안정적인 원리금 보장형으로 분산해 두었습니다. 매달의 생활비는 연금과 소액의 이자, 수익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소비 통제였습니다. 노후의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나의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다. 그는 월 고정 지출을 180만 원 이하로 줄이기 위해 가족과 함께 가계부를 작성했고, 외식은 주 1회, 커피는 집에서 내려 마시는 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가끔 아내와의 갈등도 있었지만 함께 계획을 공유하고 조율하면서 서로의 은퇴가 아닌 함께하는 은퇴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그는 인간관계 다이어트도 실천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의 사후의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물러나며 자신이 속할 새로운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지역 주민센터의 커뮤니티 바리스타 프로그램. 60세 퇴직 후 그는 주 3일 복지관, 내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내려주는 시니어 스태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보단 나를 느끼기 위해 일한 거죠. 그는 일상 속 소소한 루틴을 소중히 여기며 새벽엔 스트레칭과 산책, 낮엔 커피와 책, 저녁엔 아내와 함께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가 자녀에게도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부모로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결혼 자금도 최소한만 도왔고 남은 재산 중 일부는 가족 신탁으로 미리 설정해 혹시 모를 분쟁이나 오해를 막았습니다. 그러던 중 62세, 그는 관상동맥 협착으로 심장 스텐트 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원비는 약 210만 원. 하지만 실손보험과 노후 의료비 비상자금으로 큰 충격 없이 대처할 수 있었고, 이후 식단을 바꾸고 운동량을 늘려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수술 이후 사회적 기여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자원봉사, 독거노인 안부 확인 봉사, 그리고 노후 설계 나눔 강연 활동까지 이어가며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노후는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주말이면 손주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걷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함께 반찬을 만들며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우린 비싼 골프장도 해외여행도 없었지만 마음이 늘 여유롭잖아. 그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행복입니다. 그는 매달 1일이면 자신의 노후 노트를 펼쳐 이번 달의 나를 점검합니다. 가계 점검, 건강 확인, 인간관계 정리, 새로운 취미 탐색. 그의 노후는 계획과 실천, 그리고 정서적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2월 마지막 날, 그는 혼자. 올해도 잘 버텼고, 잘 웃었고, 잘 살아냈다. 는 편지를 자신에게 씁니다. 준비된 노후는 과시가 아니라 존엄입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정우야, 오늘도 수고했어. 그가 매일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이 한마디가 그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엔 마음껏 하고 싶었던 걸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껏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마음이 가는 대로, 감정이 흐르는 대로 소비하면 노후는 정말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정을 관리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환경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존엄 있는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우리 주변에 이미 존재하는 공공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50플러스 재단을 통해 중장년층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 일거리 연계, 상담 프로그램 등을 무료 혹은 소액으로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고비용 취미 대신 지역 기반의 저비용 취미 모임과 봉사활동 중심의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은퇴자들이 심리적 공허함을 건강하게 채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의 액티브 시니어 프로그램에서는 은퇴자들을 위한 맞춤형 운동, 평생교육, 독서 및 토론 모임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역 도서관이나 체육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시니어 일자리 센터와 연계해 주 23일만 근무하는 경험형 일자리 제도를 운영하여 소득을 유지하면서도 취미를 절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더 오래전부터 고민하며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시행 중입니다. 일본의 경우 은퇴자에게 연금 외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 기반 공공레저 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골프 스포츠 도서관 문화센터 등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횟수만큼만 즐기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심리적 욕구를 해소하면서도 지출을 제어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은퇴자에게 노후 준비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매년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지원합니다. 재정적 자기성찰 루틴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 연금 수령자부터 일반 노동자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재정 파탄을 예방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셋째, 전문가들은 노후에도 소비는 습관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일상의 루틴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생활 수칙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매월 말 소비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어디에 돈을 썼는지, 그 소비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를 기록해 보세요. 두 번째,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기쁨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공원 산책, 아침의 따뜻한 햇살, 동네 어르신들과의 대화, 손주와 함께 만든 저녁 식사. 이런 것들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 비용을 나누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혼자 즐기는 골프가 아니라 셋이 함께 걷는 트레킹, 넷이 모여 나누는 클래식 음악 감상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매년 한 번은 나의 소비 목표를 정리해 보세요. 꼭 필요한 것, 버릴 것, 줄일 것, 그리고 나누고 싶은 것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결국 노후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교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은퇴 후 무너지는 소비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과 같아야 한다는 감정, 내가 누리지 못한 걸 이제라도 누려야 한다는 집착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후는 경쟁이 아니라 평화의 시간이다. 나만의 속도, 나만의 방식, 그리고 나만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진짜 안정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벌어야 좋은 노후라는 낡은 공식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대신 적게 써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공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출한 영수증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 나의 삶을 바꿉니다. 실제로 서울 관악구에 사는 68세 박정민 어르신은 퇴직 후 골프 대신 동네 복지관에서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지금은 친구들과 작은 동호회를 만들어 동네 경로당에서 공연도 다닙니다. 비용은 월 1만 원 이내, 오히려 자원봉사로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처럼 방향만 잘 잡으면 노후는 훨씬 더 단단하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가요? 지금 내가 즐기고 있는 소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남의 시선을 의식한 선택은 아니었나요? 이런 질문에 솔직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나다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심스럽게, 그러나 용기 있게 내 삶을 점검해 보세요.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절제된 소비와 꾸준한 점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결국 지혜로운 노후로 가는 길입니다. 행복은 결국 내 삶에 맞는 균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한 해외 시니어 연구소의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소비 습관은 그 사람의 지난 삶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그만큼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에 현혹되기 쉬운 이 시기엔 자유보다 책임이 더 중요합니다. 독일의 한 노후 재정 전문가도 강조합니다. 은퇴자들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덜 후회할 소비 구조다. 우리가 매일 하는 소비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작은 지출 하나가 내일의 여유, 그리고 10년 뒤의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씩 내딛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안에서의 연결,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소비 습관, 그리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용기.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질문이고 그 답은 지금 우리가 내리는 작은 결정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이 제일 자유로워요. 뭐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유는 방향을 잃은 순간 부메랑처럼 돌아와 우리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진짜 자유는 선택의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주어집니다. 나의 소비, 나의 시간, 나의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의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안정된 노후라는 항구에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아침마다 영수증을 정리해 보는 것부터 지역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하나 찾아 신청해 보는 것까지 작은 행동이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이 순간부터가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제이막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 불안하고 초조한 나날이 아니라 따뜻하고 단단한 시간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 출발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신중한 선택, 한 번의 절제된 소비, 그리고 한 번의 용기 있는 점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노후는 더 이상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순간이 곧 노후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을 잘 사는 것이 곧 내일의 안정이고 모레의 기쁨입니다. 진짜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선택으로부터.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딛는 그 한 걸음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의 노후를 다시 설계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엔 마음껏 하고 싶었던 걸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껏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마음이 가는 대로, 감정이 흐르는 대로 소비하면 노후는 정말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정을 관리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환경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존엄 있는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우리 주변에 이미 존재하는 공공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50플러스 재단을 통해 중장년층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 일거리 연계, 상담 프로그램 등을 무료 혹은 소액으로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고비용 취미 대신 지역 기반의 저비용 취미 모임과 봉사활동 중심의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은퇴자들이 심리적 공허함을 건강하게 채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의 액티브 시니어 프로그램에서는 은퇴자들을 위한 맞춤형 운동, 평생교육, 독서 및 토론 모임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역 도서관이나 체육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시니어 일자리 센터와 연계해 주 2일에서 3일만 근무하는 경험형 일자리 제도를 운영하여 소득을 유지하면서도 취미를 절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더 오래전부터 고민하며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시행 중입니다. 일본의 경우 은퇴자에게 연금 외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 기반 공공내적 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골프 스포츠 도서관 문화센터 등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횟수만큼만 즐기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심리적 욕구를 해소하면서도 지출을 제어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은퇴자에게 노후 준비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매년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지원합니다. 재정적 자기성찰 루틴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 연금 수령자부터 일반 노동자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재정 파탄을 예방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셋째, 전문가들은 노후에도 소비는 습관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일상의 루틴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생활 수칙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매월 말 소비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어디에 돈을 썼는지, 그 소비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를 기록해 보세요. 두 번째,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기쁨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공원 산책, 아침의 따뜻한 햇살, 동네 어르신들과의 대화, 손주와 함께 만든 저녁 식사. 이런 것들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 비용을 나누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혼자 즐기는 골프가 아니라 셋이 함께 걷는 트레킹, 넷이 모여 나누는 클래식 음악 감상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매년 한 번은 나의 소비 목표를 정리해 보세요. 꼭 필요한 것, 버릴 것, 줄일 것, 그리고 나누고 싶은 것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결국 노후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교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은퇴 후 무너지는 소비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과 같아야 한다는 감정, 내가 누리지 못한 걸 이제라도 누려야 한다는 집착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후는 경쟁이 아니라 평화의 시간이다. 나만의 속도, 나만의 방식,
그리고 나만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진짜 안정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벌어야 좋은 노후라는 낡은 공식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대신 적게 써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공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출한 영수증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 나의 삶을 바꿉니다. 바람이 분다. 나뭇잎이 흔들린다. 마음이 흔들릴 때 삶도 다시 쓰여진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은퇴 후 낯선 자유 속에 헤매다 결국 경제적 한계에 부딪혀버린 이태훈 씨의 살. 젊은 시절 열심히 일했지만 은퇴 후에는 감정과 욕망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무너졌던 그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내일의 내가 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반대로 또 한 사람 김병도 씨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산이 크지 않아도 자신의 경제력을 정확히 파악했고 허용 대신 절제를 택했죠. 지역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며 단출하지만 따뜻한 노후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소한 취미, 조용한 일상 속에서도 그는 말합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나답게 사는 게 참 좋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큰 돈의 유무도 아니고 특별한 운도 아닙니다. 바로 선택입니다. 어떤 길을 걸을지, 어떤 마음으로 노후를 맞이할지. 그 작은 차이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작게나마 준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욕망보다 균형을, 비교보다 평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나를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늦지 않았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이 순간이 바로 새 출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따뜻하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지혜롭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답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눈물로 마무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미소로 되새김질할 수 있는 인생을 위해 지금 함께 걸어가 보시죠.